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 보안 솔루션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심층적인 가시성을 제공하고 모든 엔드포인트와 디바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시대에는 외부로부터 침해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오늘 오픈 텍스트와 데이터 유출 진단에서 추적에 이르는 토털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텍스트 코리아의 정택준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텍스트 코리아에서 보안 분야의 솔루션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정택준입니다. 저는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성 코드 분석가 그리고 시큐리티 이벤젤리스트로서 활동하였고 글로벌 협력기구에서 여러 유수의 보안 벤더들과 정보 교류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탄생한 EDR 솔루션이 어떻게 침해 사고 대응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픈 텍스트라는 회사 약간은 생소한데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시는, 특히 보안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텍스트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픈 텍스트는 1991년에 설립되어 캐나다 워털로에 본사를 둔 기업 정보 관리 전반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소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가 모태가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특이한 회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춘 1000대 기업의 80%가 저희 오픈텍스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EIM 제품의 클라우드 에디션 출시가 되었고 오픈텍스트 포트폴리오 내의 모든 EIM 제품을 컨테이너화해서 어떤 플랫폼에서든 올리든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EIM이라고 하셨죠? 예. EMI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 EIM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미 대부분의 기업과 정보기관은 전사적 자원관리, ERP죠. 고객 관계 관리, 공급망 관리 등과 같은 디지털 관리 체계에 투자해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30년간 ERP는 기업의 백오피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낮추는 성과를 증명해 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것이 기업 정보 관리, 즉 EIM입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픈 텍스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이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특히 고객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기업 정보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웬 EDR이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름상에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 정보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쭉 여러 업체들을 인수해 오면서 확장해 가면서도 보안에 대한 것은 항상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레코마인드라는 e디스커버리 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가이던스, 포렌식 전문 기업이죠. 그렇죠. 가이던스라는 업체와 함께 작년 2019년도에는 백업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카보나잇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보나잇 내에서도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웹누트라는 회사도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네. 그 웹누트라는 회사도 같이 인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안 쪽의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보안 포트폴리오는 좀 약간 이제 큰 개념으로 봤을 때 네. 보안 사용자 교육에서부터 사용자 보안 교육에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요번에 최근에 웹노트와 카보나이트 그리고 가이던스를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용자 그 교육이라는 보안에 대한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웹노트에서는 Security Awareness Training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웹노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솔루션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또 특히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브라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아닐까,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희 오픈텍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EDR 솔루션도 이 웹노트의 브라이트 클라우드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가이던스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기존의 포렌직뿐만 아니고 EDR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저기 보이시는 블럭이라는 부분이나 프로텍트라는 부분, 탐지와 차단 이런 부분까지 소화를 하고 있고요. 네. 카보나잇이라는 회사 인수를 통해서도 클라우드 백업, 즉 요즘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는 이제 백업을 통해서 복구를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카보나잇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네. 범죄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복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픈텍스트라는 회사도 처음부터 보안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어쉐어라고 해서 서로 보안을 필두로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과 함께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코어 시그니처라는 솔루션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 개의 회사를 더 인수를 함으로써 좀 더 보안 영역에 있어서 좀 더 기반을 다지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픈텍스트의 보안 제품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 설명드렸던 웹노트라든가 아니면 카보나잇은 우선은 초기에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이던스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던스 제품에는 우선은 e디스커버리 영역과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영역,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EDR 영역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e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전자증거 게시제도, 즉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서로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전자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쟁점을 명료케 하기 위한 제도로 소송 당사자는 유불리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시킬 경우 법적인 제재는 물론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로 2006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미국 내에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영미법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법안이라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 적용된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죠.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권. 네. 세기의 소송이었죠. 3년간 진행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송권에서도 이 디스커버리가 사용됐고요. 또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도 SK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의 네, 소송권도. 그 소송도 엄청 큰 소송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도 이제 이 디스커버리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양사가 주고받은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하면 모든 그 문서들을 그 당시에서 프리징을 하고 프리징 된 상태에서 그 자료들을 기존에 이제 서로 주고받았던 계약서에서부터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법원에 넘겨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애플과 삼성을 제가 당시에 취재했었는데요. 네, 애플에서 그 한국의 삼성 문서는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해당 로펌에서 그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한국어 능통 분석가를 수십 명을 고용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e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좀 약간 생소하다 보니까 한글화가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글 번역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이 대동되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국내에서도 이제 단순하게 이런 대기업들만 네. e디스커버리를 요하는 게 아니고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특허 관리 금융회사
이제 NP라는 회사들로부터 소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특허 때문에 괴물이라 불리는 그런 회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디스커버리 영역이 좀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인케이스 이디스커버리를 필두로 해서 우선 저희가 그 인수하였던 레코마인드사의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카탈리스트의 인사이트, 이런 제품들과 함께 지금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그 세 가지 솔루션들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역인 디지털 포렌식 워낙 유명하죠. NKT 네, 디지털 아무래도 이 포렌식. 부분이 가장 그 시청자들,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분야일 것 같은데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절대 강자라고 불리고 있는 아무래도 인케이스 포렌식이라든가 아니면 타블로, 아니면 인케이스 엔드포인트 인베스티게이터, 그리고 모바일 인베스티게이터, 이 총 4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EDR 솔루션이라고 하는 엔케이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제일 유명한 N케이스의 포렌식 솔루션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엔케이스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저희 그 가이던스라는 회사가 하드웨어 업체인 타블로라는 업체를 인수하기 전에 우선 갖고 있던 솔루션입니다. 즉 하드웨어로부터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솔루션으로 엔케이스 포렌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타블로라는 하드웨어 업체를 인수하면서 요 나머지 4가지 제품군에 대해서도 엔투엔드로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쓰기 방지 기능을 위한 건데요. 이 쓰기 방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증거물을 갖다가 이제 수집을 했을 때 훼손이 되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조사관이 실수로라도 혹시 지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덮어씌우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 블러커라고 하는 쓰기 방지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렌식 이미저라 그래서 쓰기 방지가 된 그 하드웨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 하드웨어를 계속 분석한다기보다는 복사를 해서 그 증거물과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원본은 보호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 증거물 수집을 했는데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을 암호로 풀기 위해서 패스웨어라는 업체와 함께 이 합작을 해서 만든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증거에는 여러 가지 포맷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SATA라든가 아니면 SSD라든가 아니면 PCI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액세서리를 맞춤형으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N케이스는 주로 이제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들도 사용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인케이스 포렌식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세청이라든가 네.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용으로 나온 솔루션이 엔케이스 엔드포인트 인베스티게이터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엔케이스 포렌식의 경우에서는 하드웨어를 직접 들고 와서 그 하드웨어를 복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던 당사자는 업무를 쓰죠. 멈추고 네네. 이제 모든 거를 다 멈춘 상태에서 그 이미지가 복사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못 돌려받는다든가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도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이제 각 엔드포인트마다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에이전트에서부터 조용히 증거물을 수집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제 그대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 디스커버리 영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케이스 이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법적 증거물 보존을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솔루션인데요. 아무래도 이 인베스티게이터, 엔드포인트 인베스티게이터랑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 디스커버리는 이제 그 소송의 당사자와 네. 관련돼 있는 즉 하드웨어 장치가 아니고 당사자 사람과 간에 어떤 인터랙트했던 그 사람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를 보관했던 문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특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레코마인드 엑셀러레이터, 카탈리스트의 인사이트 등도 아무래도 좋은 솔루션들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가 그걸 인수했던 이유는 인케이스 이디스커버리는 아무래도 수집 쪽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그래서 포렌식 기반이다 보니까 또 법원에서도 이제 채택될 만큼 그 보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수집에는 굉장히 능하고 컬렉션에 굉장히 능하지만 그거를 검토하고 프로세싱하고 또 컬링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코마인드의 엑셀러레이터, 카탈리스트 인사이트 등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엔드포인트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주요적으로 말씀드릴 게 EDR 솔루션인 인케이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될 텐데요.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EPP 영역이나 아니면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과는 틀리게 저희는 포렌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솔루션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들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부하는 엔드포인트가 아니고 서버단에서 네.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저희가 EDR을 만들게 됐는지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EDR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ED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EDR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2022년까지 대략 60억의 인구가 이제 60여 명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2021년까지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발생할 피해액이 대략 6조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아무래도 집행된 인포색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864억 불에 달하고 있어요. 네.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저게 2017년 통계였으니까 훨씬 더 늘었겠네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네.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2017년도 똑같이 2017년도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15,000건 이상의 데이터 유출이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한 52%가 이런 파일리스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안티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EPP 솔루션이든 되게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기존 백신에서 이제 사용하던 진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파일리스 탐지가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격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할 수 없는 기존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공격들이 늘어나면서 못 막는 공격이 사실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EPP 솔루션이나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못하고 있다, 절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공격들 중 99% 이상은 아주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이제 좀 더 방어를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일선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느끼고 있는 나에게 맞는,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뭔가 가치성을 확보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망이 좀 있어서 이제 EDR이라는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욕망을 커버해주는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EPP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들, 이런 브로드한 공격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EPP까지의 솔루션들,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솔루션들이 보안 업체의 정책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에 맞게끔, 보안 정책에 맞게끔 어떤 솔루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현재까지로서는 그게 좀 어려운 생태계가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R 같은 솔루션들은 사실 그 사용자들이, 보안 담당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이를 갖다가 자신의 환경에 맞게끔 고쳐서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커들이 파일리스 공격처럼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해서 내 기업 내부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해커가 침투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그 가시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시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로키드 마틴사에서 나온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방산업체였죠. 예, 네. 그렇죠. 그 방산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전쟁이 주가 되고 전쟁에서 적군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네, 또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쟁이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들을 쭉 연구하다가 이 사이버 워페어라고 하는 사이버 공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어떤 단계에 현재 우리가 와 있는가라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킬체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우선 공격 목표와 대상을 조사, 식별하고 선정하는 정찰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악성 도구를 제작하는 무기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대상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전달하는 유포하는 단계, 네. 그리고 악성 코드가 실제 배달이 됐더라도 그것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취약점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약점인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대상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설치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설치된 이후에는 그 대상자의 그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그 탈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격 제어가 필요로 꼭 하거든요. 네. 그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이 단계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난 이후에 하는 목적 달성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 사이버 킬체인이 아무래도 조금 브로드하고 제너럴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보여줬을 때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을 때 이게 어느 단계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게 딱 와닿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마이터라는 기관에서 만든 어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마이터라는 기관은 1970, 80년대 초에 나온 미국 비영리 단체인데요. 네. 미군 공군을 이제 대상으로 미 공군에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면서 나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펀딩을 받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펀딩을 받는 조건에 따라서 조직도가 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 국방부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았으면 그쪽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국토안보부 뭐 이런 데서 펀딩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거, 미 항공부 FAA 항공청 이런 데서 받았으면 또 그쪽에 대한 조직도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우선은 사이버 킬체인이 나온 이후에 이게 사이버 세상에서 좀 더 명료하고 이거를 좀 공격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문법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문법화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도 편하고, 내가 이런 공격들이 있구나, 내가 이 공격에 의해서 이 단계에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마이터 어택이라는 개념이고, 이게 네. 이제 2013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2013년도에는 이 마이터 어택 같은 경우에서는 윈도우 플랫폼에 대한 것만 우선 조사를 하게 됐고, 네. 많이 점차. 쓰는 플랫폼에서만요. 그렇죠. 네. 점차 이루어지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2017년도부터는 이제 리눅스, 맥OS에 대한 플랫폼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쪽 공격이 늘어났다는 의미겠죠? 예,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마이터에서는 실제 공격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실제 이제 뭐 소니 픽처 사태라든가 이코에펙스 뭐 사태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메리어트 사태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 실제 유출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이 만든 12가지 단계를 갖다 대입을 다 해봐요. 네. 12단계에서 어떤 기법으로 어떤 전술로 들어왔는지를 쭉 다 나열해서 대입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그 대입을 해봄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가 지금 뚫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가시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주는 측면이 바로 이 마이터 어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계를 잠깐 보시면요. 12단계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12단계 중에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이니셜 액세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드라이브 다운로드라든가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제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좀 persistence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방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보시면 APT28 또는 딥판다라고 하는 조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감행했던 공격들의 공격 기법들을 쭉 대입해 본 것입니다. 네.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APT28,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APT28,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딥판다에서 이제 사용했던 공격 기법들을 그 아까 12단계로 나와 있는 것들에 쭉 매핑을 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녹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그 두 공격들 간의 공통점, 네. 어떤 기법들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딜리버리 부분에서 내가 이걸 진단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고 또는 그게 아니고 이런 공격들이 감행되고 있으니 내가 빨리 방어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대응의 측면도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여기 마이터 어택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옆에 왼쪽 그룹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 네. 중에서 하나가 APT1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킴스키라고 있는데 킴스키라고 해서 북한 관련된 네, 공격 워낙 그룹이에요. 유명한 조직이죠. 예,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킴스키, 라자루스 그룹, 네. 라자루스가 소니 픽처를 해킹했던 그룹이죠. 그룹이죠. 그래서 라자루스 그룹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뭐 APT37, APT38과 같은 대북 관련된 그룹에 대한 그 연구도 네. 쭉 하고 있고, 그거를 토대로 여기 보시면 T10, 뭐 T1 해서 그 테크니컬 네. 기법들을 갖다 쭉 다 나열을 했어요. 나열되어 있네요. 이게 다 문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는데 이제 그 적용하기 좀 쉽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 무기화를 제작했고 하는 등의 전체적인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전부 다 현재까지 발견된 그런 공격들에 대한 것들이라서 나중에 지금 공격 안 당하신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 공격 애드버서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이버 킬체인과 마이터 어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둘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그 여기 보시면 사이버 킬체인과 그 다음에 마이터 어택 간의 관계를 보면, 사이버 킬체인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 정찰하는 부분과 무기화하는 부분은 공격이 되는 대상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격 대상자한테 나 공격 들어갈 거야 라고 하고 말하지 않죠. 말하고 네. 공격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마이터 어택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곳이 어느 부분인가 라는 거를 좀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사이버 킬체인에서 딜리버리 부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포렌직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다 알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뒷부분에 단계를 12그 단계로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그 기법들을 상세하게 문법화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정찰하는 부분과 무기화하는 부분은 프리어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어택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그냥 브로드한 얘기고, 내가 지금 대상자가 아닌데 내가 이 부분 단계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마이터 어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마이터 어택과 엔케이스는 그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포렌식 업체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보안 업체들처럼 이렇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정책을 갖다가 밀어드리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DR이라는 도구로서 토탈 솔루션이 아닌 도구로서 좀 더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탐지가 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리고 그럼 그걸 토대로 이용자는 액셔너블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마이터 어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사이버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걸 갖다 분석하고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논리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그 보안업체에 이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마이터 어택이 나옴으로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 일일이 문법화 시켜가지고 세분화시켜서 보여주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이해가 할 수 있는 이 행위 때문에 이게 악성이구나. 네. 이 행위 때문에 악성이구나라는 거를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마이터 어택을 기반으로 해서 룰셋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시기가 그리고 탐지하는데도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고 경고룰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걷어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중점 두셔야 될 부분만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실제 엔케이스의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시죠. 예, 지금 현재 엔케이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필터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필터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그 어택 T 아까 말씀드렸던 T 뭐 1138 뭐 어플리케이션 스미싱 하는 부분 또는 파워쉘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부분 이게 이제 파일리스 어택에 관련된 그렇죠. 것들이죠.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다 모니터링해서 그 행위가 왜 탐지됐는지를 이쪽 영역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됐고 뭐 그거를 격리하시거나 치료하시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담당자 결정에 맡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업체들마다 다 보안 정책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터 어택과 엔케이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엔케이스의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아무래도 저희는 EDR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EDR 툴이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뭐 EPP를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솔루션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도움을 드리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SIEM 장비라든가 EPP라든가 또는 엔드포인트 관리 솔루션, 뭐 취약점 관리 솔루션 등과 같이 어울려져서 네, 다 쓸 수 연동이 있도록.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웹루트라고 하는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이제 무료로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트레드 인텔리전스를 무료로 주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과의 좀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아무래도 포렌식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위협을 대응하는 데서는 이제 인케이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사용하시고 또 이제 사고 이후에 발생 후에는 그렇죠. 네. 사후에 이제 어떤 대응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뚫리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다시 인케이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룰을 이제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방어를 선순환을 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침해 사고 발생하면 또 전문가를 불러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네. 그렇게 사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을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이제 내부 자료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또 걱정되시잖아요. 비용도 꽤 나가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살펴보고 있는 하루의 이벤트 알림 경고가 한 10만 건 이상이 넘는다라는 그래서 오늘 아마 있죠. 보시고 계신 분들의 피로도가 아주 심각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피로도가 심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거의 80% 이상은 거의 대부분 오진 경고. 네, 그래서 자꾸 무시하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엔드포인트 그 시큐리티 제품을 이제 사용하시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로부터 오는 정보 또한 그 아까 마이터 어택을 통해 가지고 받은 애드버서리의 룰셋 네. 정보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나오는 탐지 결과 요 두 가지를 믹싱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치기를 많이 쳐드리는 네.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나서부터는 실제 1단계 이제 저희가 보안 담당자들을 3단계 정도로 나누는데요. 초보자 단계에서부터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나눕니다. 상급자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포렌식까지도 할 수 있으신 그런 분들일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요즘에는 각자 그 업체들이 이제 좀 그런 보안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업체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진의 경고라든가 피로도 누적을 많이 줄여드리면서 초보 단계에서부터도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가시성 확보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EDR이라는 솔루션이 기존에 있던 EPP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EDR을 많이 갖고 오거나 아니면 출시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심 장비와의 어떤 연동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보안 담당자들이 심 장비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심 장비에서 이제 나오는 로고와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스플렁크라든가 아크사이트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동돼 가지고 그 탐지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가시성 확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한 하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비정상 행위, 그 비정상 행위가 업체들마다 다 틀릴 거예요. 각 회사마다 사실은 보안의 정책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보안 정책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이거는 정상이야. 우리 회사에서는 이건 정상인데 네. 어떤 업체에서는 나는 이건 비정상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실질적으로 넣을 수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룰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하게 해줘 라고 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룰을 세팅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룰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바로 탐지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탐지하게 되면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기존의 다른 이제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뭐 악성 행위에 대한 해시 리스트나 네. 화이트 리스트 정도만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가 직접 룰을 집어넣어서 비정상 행위들을 다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텔리전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 부분도 그렇죠. 그래서 설명해 이 주시죠. EDR을 도입하시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어디 거를 쓸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요.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노트에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쓰시고 계신다면 그 다른 것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웹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70억 개 이상의 악성 URL 정보와 43억 개 이상의 악성 IP 정보, 그 다음에 360억 개 이상의 악성 코드 행위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탐지되는 것들이 어떤 그 위험도가 있는지 그 위협 점수를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치료하는 뭐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보안 담당자들이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퍼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코로나19처럼 네. 퍼지면 안 되죠.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격리를 시키는 기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택 격리. 네. 그렇죠. 이렇게 네트워크적으로 차단을 시켜가지고 우선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치료를 할지 또는 격리를 해제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치료에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포렌식 기반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포렌식 기반에서의 치료는 아예 디스크에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네. 못 살리도록. 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포렌식 기반에 대한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포렌식 기반의 조사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EDR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에 내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탐지에 적용하는 아까 비정상 행위 이제 탐지처럼 다시 이제 탐지 룰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는 포렌식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세 가지 아까 그룹군의 솔루션들을 말씀드렸잖아요. eDiscovery,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EDR 이 세 가지 그 제품군을 단일 에이전트로 쓸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뭐 제품이 바뀐다고 해서 에이전트를 새로 깔고 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에이전트 그대로 해서 저희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실 보안 담당자들이 EDR을 도입하고 싶어도 EPP 외에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깔아야 된다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에이전트를 깔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면 충돌이 나거나 이런 문제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렌식에서 이제 기반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저희 기본적인 그 개념은 스냅샷을 떠서 갖고 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뭔가를 검사하거나 뭔가를 뜯어보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직접적인 행위는 안 행위는 하는 거네요. 전혀 안 하고 네. 모든 거는 다 서버로 이건데 서버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는 유일하게 정말 순수하게 모니터링만 하도록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군들이 단일 에이전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인케이스의 실제 조사 방법이 이 EDR 이 플랫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EIM 컨텐츠 기업 정보 관리 솔루션을 갖고 그게 있던 메인이었었죠. 예, 사실은. 업체다 네. 보니까 이 컨텐츠 보안에도 굉장히 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컨텐츠 보안 쪽에서도 사실 미리 어떤 사용자가 예기치 않게 밤 12시에 이상한 뭐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 받는다.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탐지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레블리라는 업체와 파트너를 맺어서 서드 파티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레블리라는 제품도 같이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비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그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 접근을 해가지고 뭐 갖고 온다든지 문서를 유출한다든지 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탐지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내부자 유출에 포커싱이 맞춰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 인케이스의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해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엔케이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냥 어떤 보안 업체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안 솔루션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사용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도구를 통해서 보통 APT 같은 공격들 같은 경우 탐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근데 비정상 행위 탐지 룰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터 어택으로 제공되는 탐지 룰셋을 이용해서 좀 탐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탐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탐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포렌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시간이 좀 더 단축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그 가시화를 위해서 단순히 마이터 어택 기반뿐만 아니고 센즈의 파인드 이블이라고 하는 또 개념도 있거든요. 그 개념도 같이 룰셋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좀 더 검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 텍스트의 뛰어난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탄생한 EDR 솔루션이 어떻게 침해 사고 대응을 극대화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중에서 뽑아서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관련 PC 에이전트는 다소 무겁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오픈 텍스트 제품 에이전트는 어떤 건가?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PC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백신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백신들이 거의 다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드포인트에서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동작하고 로그 생성하고 그걸 갖다 또 올리고 막 굉장히 많이 복잡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뭐 해시값만 조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백신 회사 이제에서 보면 백신에 들어가는 진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 해시 값이 아니고 암호화된 값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영역을 보고 있는 시그니처 베이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너릭 디텍션이라든가 휴리스틱 디텍션이라든가 또는 행위 많은 기반 기술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진단법들이 굉장히 로우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백신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이전트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엔드포인트 단보다는 오히려 그 엔드포인트에서는 그냥 모니터링만 쭉 하고요.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스냅샷을 떠서 그 변화되는 값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서버로 보내게 되고 여기 서버에서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쪽에는 정말 부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른 그 솔루션들끼리는 보안 솔루션들끼리는 좀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많이 나죠. 일어나는 네.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스냅샷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충돌 위험은 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나요? 지원한다면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많이 안 사용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보다 코로나19로 많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많이 사용을 네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솔루션 자체가 엔드포인트의 리소스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서버 단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탐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요. 네, 마치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예, 그렇습니다. 구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업무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고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서버를 올려놓고 이제 모든 업무 처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라든가 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구성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클라우드라 그러면 뭐 애저라든가 AWS 뭐 이제 구글 GCP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라도 저희는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클라우드 환경 다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EDR에서 포렌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 대응을 하더라도 그 1% 때문에 막히는 이제 뚫리는 경우가 네,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를 이제 세심하게 보려면 꾸준하게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보안 쪽에 입문을 했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제 어떤 공격자는 어떤 것이든 다 뚫을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 그렇죠.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네. 노력하는 꾸준한 사람한테는 잘 들어가진 않는다. 귀찮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속적으로 포렌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것을 포렌직에서 발견한 취약점 또는 포렌직을 통해서 찾아낸 어떤 그 본인들의 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다시 선대응으로 태워서 룰셋을 만들어서 다시 대응을 하는. 그래서 이게 선대응과 사후 대응이 선순환을 하는 이런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렌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탐지 룰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비정상 행위 탐지를 위해서 룰셋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질문자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 탐지 룰들 같은 경우에서 만들기가 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터 어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법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세분화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뜨면 네. 뉴스나 아니면 블로그, 보안 블로그를 폴로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EXE 뭐 아니면 어떤 해시값에 어떤 누군가 어디를 그 접속을 했고 이런 CRC 그 URL들이나 IP들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안 블로그를 보면 나는 A사 제품을 쓰는데 이거는 B사 보안 보안 블로그에서 블로그, 네.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원되나요? 해가지고 또 질의를 하고 또 대기를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직접 우선은 선적으로 우선은 다 직접 룰 세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탐지를 하실 수 있도록 직접 룰 세팅이 제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C레벨에서 이런 취약점 나왔는데 담당자한테 이거 대응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이런 질문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취약점을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단순하게 그 취약점 하나만 가지고 공격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뭔가 그 애드버서리들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탐지룰을 작성해 가지고 본다면 정말 그 업체, 그 회사에 특화되어 있는 탐지룰을 작성해서 보완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텍스트의 포렌식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포렌식 제품 쓰는 고객이신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포렌식 제품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엔드포인트 그 인베스티게이터를 좀 많이 기업 업체에서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서는 이미 에이전트가 이제 배포돼 있으신 경우이기 네. 때문에 저희 그냥 인케이스 그 시큐리티 라이센스만 구매하셔가지고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그 제품의 라이센스와 이제 설치를 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이제 버전이 20.2 버전까지 저희가 나와 있거든요. 인케이스 인베스티게이터랑 시큐리티가 여기에서는 인케이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서 자동으로 인케이스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인케이스 엔드포인트 인베스티게이터를 띄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화면에서 이제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연동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라이선스만 추가로 구매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의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이제 고객분들 찾아가서 이제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 텍스트의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탄생한 EDR 솔루션이 어떻게 침해 사고 대응을 극대화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